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 이석규라고 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그 다음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스피노자 학교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스피노자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래서 사실 제 이름에 관계돼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제 이름이, 그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 이모님이 천호동 쪽에 사셨는데, 지금 자꾸 하신 분인데, 저희가 가진 이 이름이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이모님이 그 당시에 보면은 우편 전화번호 책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면 특별시에 관한 나온 그런 해당되는 우편 전화번호 책이 있었는데 제 이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제 이름은 깨치고 들어간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그래서 봤는데 제 이름이 그냥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최소 한 100명 정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저도 별 어려운 사람이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또 제 이름과 관계돼서 몇몇 중요한 인물들이 또 이렇게 그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유명한 연예인의 또 아드님 되는 분도 저하고 같은 동명이인인데 그죠? 돌아가시고, 또 오래전에 말이죠. 1990년쯤 될까요? 그 노동열사도 있었죠. 그죠? 유명한 노동열사 분신 했는지 하여튼 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 이름을 바꿔볼까 해서 말이죠. 조이 노자라고 이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하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 실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저도 이름도 흔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렇게 독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에티카 읽기, 그래서 신과 자연, 인간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여러분들 종교인일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종교가 없으신 분도 계실 테고, 다양한 생각과 그죠? 삶의 터전에서 지금 이렇게 또 멋있는 성인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신 것 같은데,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300년이 훨씬 더 됐는데 말이죠. 이 에티카가 쓰여진 것이. 그래서 그렇죠. 이 스피노자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거 제 얘기인데, 신에 취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얼마나 신에 취했으면 말이죠. 당대 정말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 선생의 중요한 사상들을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비판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이 에티카를 저술을 했는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말이죠. 왜 스피노자에 주목하게 됐는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세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중세 이후에 진행됐던 근세도 아니고,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들도 해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스피노자가 우리에게 21세기에 어떤 의미를 주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치고 있는지 참 그런 부분들이 의문점으로 문제가 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스피노자 에티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질 들레즈라든가 혹은 이제 네글이라든가 이런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회 철학자들 혹은 정치 철학자들 책들을 좀 탐독할 기회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 스피노자 정신을 그 두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일깨워 주셨지만 특히 이 현대 시대에 이 에티카 스피노자 정신을 질 들레즈와 그 다음에 이 안토니오 네그리가 참 탁월하게 부흥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에티카를 경전을 말이죠 좀 다시 한번 탐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러한 저와 비슷하게 혹은 유사한 생각을 갖고 뜻을 가진 분들과 몇 년 동안 이 에티카를 가지고 말이죠 씨름을 좀 해본 경험이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티카가 이미 300년 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경전을 글쎄 제가 왜 경전이라고 붙이냐면 긍정적인 차원이라기보다 좀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상당히 좀 고리타분할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합리론자이고 그리고 이 자연과학과의 긴밀한 대화와 연구를 가운데서 탐독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 책 자체의 구성 자체도 그러한 구조들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러한 구조와 구성은 무엇보다도 이제 우선 데카르트 스피노자 자신이 인정을 하건 안 하건 어찌되었건 데카르트는 스피노자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스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간혹 가다가 말이죠. 사실은 들레즈 선생도 스피노자 표현의 문제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 앞부분에 말이죠. 신에 관해서 얘기하면서도 반데카르트주의라고 아주 이렇게 직설적으로 한 말씩 해놓고서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고 있지만 사실 이 스피노자가 오늘날 이렇게 부활되고 말이죠. 르네상스 운동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아주 즉각적인 그러한 원인과 힘을 작동시킬 수 있는 그 원천이 어디냐? 저는 당연히 데카르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 이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공부하면서 또는 앞으로 공부하면서는 사실은 이제 데카르트의 사고나 사유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많이 다루어질 기회가 없을 겁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이 스피노자가 이 에티카를 저술하거나 그 전후로 해서 혹은 작년에 이 책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스피노자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 이 책을 쓴 이후로 우리가 이 에티카를 공부하지만 항상 이거를 읽어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도 데카르트의 그 사유와 그 사상의 체계를 염두하지 않으면 이 에티카를 읽어 내려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듯이 말이죠. 그럼 왜 축복받은 스피노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베네딕투스라는 말은 이 축복받는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스피노자께서 이 에티카를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좀 대체적인 좀 상황을 같이 좀 나누기로 하고 그리고서 이제 후반부에 가서 이 에티카에 나와 있는 제1편 신에 관하여
편을 좀 우리가 좀 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할 것은 말이죠. 제가 사실 신이라고 하는 그 말이 상당히 좀 너무 통속적인 언어로 개념으로 많이 좀 흘러가고 있다는 이런 개인적인 판단하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이 스피노자가 되었건 데카르트가 되었건 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시라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것 같아요. 이 신에 대한 일이 너무 통속화가 됐어요, 이 개념이.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말이죠. 스피노자가 데카르트 연구의 아주 전문적인 연구가라는 사실은 이미 에티카라든가 이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를 저술한 스피노자의 이 책을 통해서 또는 다른 역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이 책이 작년에 나온 것 같아요.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번역한 분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쪽에 상당히 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이시고 또 고전어도 또 많이 좀 연구하시는 분인데 스피노자는 운명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운명적인 사람이냐? 하나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면서 유대인인데 말이죠. 다른 지역도 많은데 하필 왜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이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됐는가? 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사실 이 니덜란트라는 말은 말이죠. 독일어잖아요. 해수면이 이 육지보다 더 높다는 뜻이에요. 이 니덜란트라는 말이. 이게 이제 바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뚝을 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네덜란드의 수도인데 말이죠. 제방 사업을 했나 봐요. 이미 몇백 년 전에 말이죠.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걸 막고, 그래서 이제 육지를,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시가 발달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적인 사람이네. 근데 유대교, 글쎄요, 목사라고 얘기해야 되나? 랍비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유대교 목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신데, 랍비라고 하는 그런 수업을 다 받고 말이죠. 정통 유대인의 이런 수업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정신적인 물질적인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게 되는 말이죠. 그 전에 무슨 여러 가지 돈으로 혹은 다른 명예로 말이죠. 회유를 통해서 이 스피노자를 유대 공동체 안에서 교육을 더 받게 해서 위대한 아마 랍비 선생으로 양육을 시키고 싶었겠죠. 탁월했으니까. 근데 그런 것을 포기하고 했다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러한 당대에 말이죠. 데카르트에 대한 연구, 특히 이 책,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라고 하는 이 책을, 철학의 원리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저술을 말이죠. 비판적으로 이렇게 이제 재구성을 해서, 철학의 원리는 상당히 두껍잖아요. 그죠? 한글로 번역된 것도. 이렇게 비판적인 이런 책을 써서, 유럽의 데카르트 전문 연구가라는 것을 탁월한 전문적인 연구가라는 사실을 인정을 받아서 말이죠. 독일의 대학 가운데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로 초빙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같으면 아마 데카르트만큼 성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과연 저런 대학의 교수직을 초빙을 받았는데 거절할 분이 몇 분이 계실까 참 의문입니다. 사실 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초빙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적인 자유를, 사상의 자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스피노자가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이 가족의 그런 부유한 상인이었고 했지만 사실은 또 고독한 삶을, 그러니까는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말이죠. 살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평생을 말이죠. 그런 부에 얽매여 있거나, 이 경제적인 측면에 얽매여 있지 않고, 그 렌즈 깎는 일로. 그 당시는 그래도 렌즈 깎는 일을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나 봅니다. 그죠? 요즘 같으면 뭐 렌즈 깎는 일 글쎄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 스피노자께서 그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라든가 성찰이라든가 방법 소설이라든가 이러한 그 데카르트의 저술들에 대한 비판적, 상당히 비판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어떻게 보면은 재구성을 한 거죠. 사실은 180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삶의 그런 이제 명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말이죠. 포기하고 결국은 수세기를 결국은 거쳐와서 말이죠. 사실은, 이제서 저는 20세기에 대해서 스피노자가 르네상스가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저의 지도교수 선생님도, 헤겔리안, 칼레비트 제자이면서 헤겔리안 얘기는 하지만 또 스피노자의 상당히 매력이 빠져 있는 분인데, 그래서 스피노자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왜 이렇게도, 데카르트주의자들이 들으면 또 무슨 또 몽둥이 들고 또 쫓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데카르트주의자가 또 계실 수도 있지만은, 왜 이렇게 반 데카르트 혹은 반 헤겔주의를 주창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러한 이제 의문을 갖고 말이죠. 사실은 이 에티카를 읽을 때 좀 더 열정적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0년 후에 말이죠. 데카르트가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대한 초빙에 대한 그런 거절이 있은 후, 거의 100년 후에 헤겔께서는 같은 또 대학에 하이델베르크 이렇게 교수 직을 받습니다. 그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분처럼 거절했을까요? 아니면 얼씨구나 하고서 그냥 갔을까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하이델베르크에 계시다가 베를린으로 갔으니까. 이런 사실은 그래서 말이죠. 그 대학이라고 하는 아카데믹한 이 제도화된 대학 안에서 그 당대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또 공감을 하면서, 스피노자가 제도권으로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 헤겔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막 서구의 그 철학 사상이 완전히 지금, 주도권이 말이죠. 막 흔들리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헤겔은 그러한 세속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있었죠. 그래서 수락을 했고 교수를 했고 거기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리고 정신적인 여러 가지 주의의 그런 아카데믹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러한 위대한 헤겔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중요한 관건은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를 저는 말이죠. 데카르트 대 스피노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이죠. 감히 이렇게 좀 함부로 이렇게 결정하거나, 물론 들레즈 선생은 아주 어떤 이 스피노자 이 에티카에 심취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중요한 연구의 결과로서 말이죠. 스피노자 표현의 문제뿐만 아니고 다양한 조수를 할 수 있고 분명하게 반박을 했고 자신의 그 사상을 정립을 했지만, 이런 또 이 백인들의 이러한 그 사유라든가 이 철학 사유를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지금 어떻게 한편으로는 지금 추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데카르트가 말했듯이 말이죠. 편견이라고 하는 것,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럴 때는 좀 데카르트의 그 사유의 방식이라든가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스피노자가 제가 볼 때 특히 에티카에 나와 있는 중요한 개념들조차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랬듯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성급하게 의심을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학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상당한 위험성과 오류에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먼저 왜 데카르트가 아니고 스피노자고 제가 왜 에티카를 공부하게 됐고 여러분들이 왜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탐독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귀한 시간에 여기 같이 자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